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제134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뿌리리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딜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2019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광복절인 것 같아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죠. 이번 광복절은 74주년이 됩니다. 1910년 조국을 빼앗긴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 선연들을 추모하며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김 사장님이 생각하는 광복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광복절 행사 때마다 방학 중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국에서. 그렇죠. 여름. 예, 그 동네에 작은 읍의 기관장이라 하면 저도 나중에 깨달은 건데, 뭐 읍장님, 그다음에 경찰서장님, 소방대장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기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옛날엔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광복절 날 우리 학교에 오시고, 그러면 우리들 전교 학생들이 휴일이지만 아침에 다 갔어요. 달려갔어요. 네네. 예, 10시부터 기념식 한다 하면 12시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린 마음에 빨리 가서 오늘 공휴일인데 또 학교 또 와? 뭐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뭐 왜 저 아저씨들은 저렇게 말을 길게 하나? 뭐 이런 생각밖에 못했었죠, 옛날에는. 그래도 네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광복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커서는 어떤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더 알아보니 그냥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진정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됐으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그 일본을 물리친 미국의 군사정부가 다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부 분들은 이게 광복절이 진짜 빛을 다시 본 기쁜 날이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음, 있고, 또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미국 제국주의로 그냥 잠시 바뀌었을 뿐, 물론 조금은 맞아. 나아졌죠. 왜냐하면 네, 직접 정치는 네네.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음, 관리를 받는 그런 나라로 잠깐 바뀐 것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서운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태바이님은 저하고 세대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김 사장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주권만 바뀌었지, 뭐, 이게 과연 광복인가, 이런 회의감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원래 빛났던 빛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광복인데요. 그럼 우리 민족은 원래 우리의 빛을 찾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세의 강대국에 어? 둘러싸여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또 강대국들 하나하나가 아주 만만치 않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뭐 일본의 아베, 그렇죠. 아우, 일본의 아베, 또 미국의 트럼프, 아주 또 뭐 이제 북한, 아주 그냥 그 세계 하나 나라가 아이고, 예, 예, 막 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 왜 즐겨야겠지. 북한의 김정은까지 이거 아주 정말 장난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아우, 이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처음에 다시 한번 이 몇십 년 전과 똑같이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렇게, 맞아요. 아주 그러니까 어느 극단적인 인물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주 어느 하나 쉬운 상대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 회복이 바로 광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심 민족은 회복. 원래 예. 네, 네, 그러니까 빛을 맞아요. 양심이라고 대체했네요. 그렇죠. 빛을 되찾는 그래서 것이 바로 양심을 되찾는 것이 빛을 되찾는 것이다. 맞습니다. 아, 우리 민족은 원래 정의 민족이었고 예. 홍익인간의 민족이었어요. 네. 근대 식민지를 당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을 거치면서 갑들한테 착취당하고 갑질당하고 외세한테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지 않고 힘내서 산업화해서 아주 첨단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죠. 저력 있어. 네. 네, 저력 있고 진짜 머리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쵸?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빛을 발현하려면 우리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주요 소식, 퍼블릭 차지와 미주 한인사회, 일본 건국 신화 들여다보기 윤홍식 선생, 어느 독일 소녀의 생일잔치, 산업 및 지역 소식, 제록스, 캐리의 일자리 600개 창출, 유 작가와 함께하는 4차 산업 혁명 여행, 마음까지 읽어버리는 해킹, 특별기획 미주 한인 열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박용만. 자, 첫 소식입니다. 김 사장님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영문학을 공부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영문학. 네, 혹시 태바님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오기 전에 뉴저지에 살으셨죠? 네, 예, 거기 사실 때 혹시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혹시 네, 관광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뉴욕하고는 이상하게 관련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세 번 갔는데 타임스퀘어에서 뭐 2분 있다 오고 뭐 이 정도예요. 음, 정말로 관광을 해본 적도 없고 어디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뉴욕 여신상이 진짜 뭐 TV에서만 봤고 사진에서만 봤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음, 혹시 뉴욕 여신상 구경을 갔을 때 뭐 거기 이 도보로 걸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서 어떤 뭐 동판 같은 게 있었나요? 저 내부는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하튼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많은 네네. 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동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죠? 자, 바로 이 동판인데요. 이게 바로 네네.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왼손에 들고 있는 동판 말하는 거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예, 네, 보행자들이 이제 걸어 올라갈 때 뭐 중앙에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 여신상 내부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유의 여신이 왼쪽에 들고 있는 책에는 성경책 이런 거. 1776년 뭐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것만 써 있대요. 그 책에. 그리고 네네. 이 보행자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설치대에 이렇게 이제 이 동판으로 이 시를 새겨서 박아놨다고 합니다. 오, 네. 이, 내용이 네. 이 시의 내용이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당신의 지치고 또 너무나 음, 불쌍한 배고픈 다리 이곳에 와서 쉬어라. 음, 내가 나의 금으로 만든 문을 열고 또 나의 등잔을 높이 들리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떤 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렇죠. 네.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막 그 옛날에 그 배를 타고 막 올 때 뭐 2개월, 3개월 걸려서 막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딱 그 엄청나게 그 긴 항해의 끝에 바로 이 자유의 신상이 딱 벗져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벅찬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또 막 받았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느낌이겠죠. 네. 그런 느낌을 이 미국의 시인인 엘리자베스 라자루스가 그 시를 썼고 그 시를 동판에 새겨서 바로 이렇게 그 자유의 신상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관광을 할 때 자유의 신상에서 이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미국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곳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탈출하여 새로운 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시가 지금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 8월 12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오는 10월부터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 그다음에 주택 보조자금 또는 다른 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거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박탈해 버리겠다, 이런 발표를 에? 해봤습니다. 아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원래 이 법이 뭐냐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차지라고 해요. 예, 음, 우리 뭐 미주의 신문들은 어떻게 이거를 번역했냐면 공적 부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적 부조 뭐 좀 네. 어렵죠. 예, 퍼블릭이니까 공공, 그다음에 부조 뭐 차지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부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회적 부담. 왜냐하면 네. 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이죠, 우리. 그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0.01% 뭐 한 숟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원래 사회적인 그 복지 혜택이라는 거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퍼블릭 차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가 그 세금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너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뭐 100만 불 벌어서 100만 불이 다 네 게 아니라 또 네가 이 사회에 살면서 번 돈이고 또 이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100만 불 번 것 중에 한 10만 불은 내놔야 될 걸, 뭐 이런 게 이제 바로 퍼블릭 차지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혜택을, 사회적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퍼블릭 차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구조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부담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래서 이미 미국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미국인으로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 아닌데 이민 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you have to stand your own feet, 당신이 stand on feet이 뭐 한국말로 하면은 스스로 네 발로 일어서라고, 음, 한문으로 얘기하면 자립이란 뜻 아닙니까? 네. 자립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에 오게 허락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 어떻게 뭐 들어보면 또, 네, 그 논리가 합리적이기도 한 뭐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게 그 틀린 네, 네. 논리는 아니죠. 네, 네. 예, 가뜩이나 여기 산 사람들도 여기 원래 여기서 태어나서 산 자연 원래부터 미국 시민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와서 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 논리가 어, 있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네네. 근데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 돼 왔지만 문제는 이게 어떤 동네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 간의 말다툼이면 이것도 인정이 돼요. 그렇죠?
네. 아저씨가 야! 야, 뭐 우리 동네 들어오는데 뭐 여기서 뭐 빌어먹으려고 그래? 뭐 우리 동네는 그런 거 그럴 여유가 없어? 뭐 이러면 그 동네에서는 통하는 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통하겠습니까? 네. 좀 국제사회는 좀 생각해 다르지 보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는 그 국제사회 서열이라든가 부의 뭐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덜 부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국제사회, 지구촌 이런 거는 또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작용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국제사회예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사회 내 이재민이 있어도 또 예멘에서 난민이 생겼을 때는 이재민에게 주는 돈은 좀 적더라도 예멘에서는 난민한테는 얼마든 줘야 되는 이러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모럴, 도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갖다가 막, 야, 막 우리 동네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생판 알지도 못하고 피부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언어도 다른 그런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그 돈을 거기다 줘 이렇게 욕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동네 차원의 정책과 국제사회 차원의 정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음. 우리 민족도 무슨 난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쪽에 갔을 때 똑같은 논리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도덕인 거예요. 예, 맞아요. 어려움에 처해서 오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는 굶더라도 이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어? 뭐 따뜻한 담요 한 장을 줘야만 되는 게 바로 이게 국제사회 하나의 도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논리를 치면은 지금 이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져 있는 라자로스의 시인은 어떻게 들려요? 정말 따뜻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프 네. 행정부의 그 현재 이 발표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발표 내용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예, 그래서 이 발표가 월요일 날 일어났고요. 근데 이게 음. 의외로 이 여파가 큽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리 한인 사회를 그냥 돌아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한인 어르신네들 한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은퇴지로 미국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고가 있으면 여기 와서 오시고 또 좀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미국에 복지 혜택이 많다고 그래서 오셔서 또 그런 거를 또 누리고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이제 안 되게 행정 정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참 너무 야박하네요. 예. 그 뜻은 맞아요. 뜻은 뭐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인 말이긴 한데 예. 또 사람과 사람 간에 꼭 자로 잰 듯하게 이렇게 네 딱 계산적으로 할 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있자 네. 많은 여론과 이민자 사회, 그다음에 인권 옹호 이쪽 사람들이 본물처럼 비난을 퍼붓습니다. 네. 그랬더니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이게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의 산하 기관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할 때 처리하는 곳이 바로 USCIS입니다. 여기에 그래요? 지금 국장이 지금 없어서 트럼프가 6월 달에 켄 쿠치넬리라는 사람을 임시 대행으로 여기다가 임명했어요. 아. 그래서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 켄 쿠치넬리가 또 화요일 날 언론에 나와서 이제 뭐 변명을 하죠. 뭐라고요?
미국은 원래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지만 이민자들이나 망명자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자유의 신상에 있는 그 시를 봐라 이러면서 이 시가 유명해졌어요. 다시 한번. 아, 그래요? 예. You have to stand your own 뜻은 뭐냐? 자립을 해야 되고 이 공적인 퍼블릭 차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딱 또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큰 충격입니다. 이 켄 쿠치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 버지니아주의 법무장관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2013년에 주지사로 한번 도전을 했죠. 공화당계로서. 그랬다가 물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줄을 어디로 섰냐면 네.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줄을 섰냐면 테드 크루즈 줄을 섰어요. 오. 그러면서 트럼프 욕을 굉장히 했죠. 네. 그런데 이민자나 이민 사회의 강경론자예요. 반이민론자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그 CIS에 발탁을 해가지고 지금 국장 대행으로 일하고 있고, 뭐 국장이 되겠죠, 좀 있으면. 예, 이런 사람입니다. 강경론자예요, 강경론자. 네네. 예, 하여튼 그래서 요 문제가 뭐 언론에 지금 많이 시끄럽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 당장 그럼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혼돈돼요 지금. 왜냐면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네. 한인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이드 아니면 뭐 주택보조금 뭐 이런 거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받는 사람 거의. 없고 다 기대하고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럼요. 왔고. 그럼요.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달에 발표가 됐고 60일간의 시행 예고가 된 다음에 그러면 8월 15일에서 60일 뒤면 10월 15일이에요. 네. 10월 15일부터 이런 거를 타는 사람한테는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이 이걸 탔다. 그러면 영주권 안 주고. 영주권 받았지만 이걸 타먹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민 판사가 뺏어요. 수당 네. 명령도 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지금 아유, 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무슨, 참,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이게 이런 이거 왜 이런 시행을 내놨을까요? 이거는 간단하죠. 쉽게 이제 뭐 오늘 그 분석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뭐 반이민 정책은 간단하잖아요. 공화당이 봤을 때 지금 네. 들이 뭐예요? 인종 우월주의. 이 미국을 백인 우월주의로 이끌어야 쉽게 얘기하면 선거에서 네. 이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두 번째는 결국 그렇군요. 계속 백인 네네. 지배하는 나라로 돼야지 자꾸 라티노, 에이시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해가지고 결국 반 이상이 넘으면 백인들이 잃어버리는 거하고 이 나라는 더 이상 백인들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선거에서의 승리, 장기적으로 미국이란 거대한 지구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미국을 백인 우월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런 계속 반이민 강국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게 일어난 거고 이해 가죠. 쉽게 얘기해서 뭘 하려는지 뭐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계속 지키겠다는 거고 결국 이 터져 나온 이건데 요것도 반이민 정책의 하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모든 우리 한인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상당히 큰 여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한번 전했고요. 자,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우리 쿠치넬리의 발언을 듣고 논평을 했습니다. 네. 너 마음대로 영문학을 해석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한 얘기고 그 자유의 신상에 쓰여있는 이 시인의 시는 아까 우리 태바님이나 제가 생각하듯이 정말로 힘든 곳에서 오로지 한 가닥 희망 신대륙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지.
이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 시의 뜻인데 이거를 이 트럼프와 켄 쿠치넬리가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마음껏 해석하지 말라. 아, 참. 이 국가의 시의 개념, 네, 따뜻한 네네네. 마음, 미국의 이 따뜻한 마음, 모두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이런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시인데 그 가치를 그러게요.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웨러는 말했습니다. 아우, 말 잘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홍익학당의 철학자 윤홍시 선생님의 강의를 전해드릴게요. 일본이 하고 있는 망언들 있잖아요. 네. 그 뒤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대요. 이런 정신이 어떤 식으로 일본인한테 학습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라쿠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손자병법, 무사시의 오른서 이런 걸 좋아하고 바로 사무라이의 바이블, 사무라이의 도라고 하는 하라쿠레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하라쿠레. 하라쿠레. 그 일본 만화 보면 좀 뭔가 깊이가 있고 무슨 도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 뭐 들 때 있잖아요. 이게 다 하라쿠레에서 나온 거래요. 일본 만화에 그 멋있었던 의리파 캐릭터, 동지가 되라, 주변을 꼬셔서 강력하게 엄청난 근성으로 각오로 타오른 주인공들의 철학이 다 여기 하라쿠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책을 펼쳐보면은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첫 번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단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과 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무라이의 도를 다져야 되는 거죠. 생과 사 갈림길에 김 사장은 뭘 선택하겠어요? 아, 생을 선택해야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건 그냥 본능이고 그냥 양심이 바로 생을 선택하는 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닌답니다. 오케이, 사무라이는 죽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방금 이 마음이 바로 무사의 마음인 거죠. 할복자살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할복자살도 바로 여기서 나왔나 봐요. 가미가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 갈림길, 오늘 죽은,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오래요. 딱 보니까 바로 죽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버티고 총알바지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지만 이 고민 안 하고 빨리 간다라고 결정을 해야 무사입니다. 그것도 성숙한 무사. 생사 갈림길에서 아무것도 고민할 거 없이 죽는 쪽으로 가야 각오를 굳게 하고 돌진하라라는 이 말,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죠. 자, 뭘 강조했다고요? 죽는 것. 각오를 굳게 하고 돌진하라 그랬어요. 뭘 강조했죠? 돌진. 예, 그렇죠. 각오. 네, 각오. 근성, 곤조를 갖고 그냥 죽는 쪽으로 달려가면 그냥 무사예요. 다음은 네. 조폭들이 일본 조폭들이 강한 게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일부 조폭이 그걸 그래서 가서 형님 하면서 곧 따라. 네.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 뿌리가 나중에 퍼져서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뿌리는 이래요. 자, 다음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련 없이 사심을 버릴 때 훌륭한 생각이 떠오른다. 이거를 거명궁리라고 하는데요. 깨어있으면 좋은 지혜가 난다. 사심 낀 아이디어는 나쁜 지혜다. 사심을 버리고 궁리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그런데 공동 전.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한 마음 먹지 말고 주군인 왕을 위해 죽기로 됐으면 죽기를 빨리 하는 게 좋은 지혜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인들 어때요? 아베 마인드. 천황을 위해 내 한 몸 불사르자. 한국한테는 못할 짓이지만 남 신경 쓰면 안 돼요. 오직 왕을 위해 죽을 각오로 덤비면 돼요.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죠. 독도 망언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김 사장님? 네. 왜 이렇게 독도망언하는지 알겠죠. 본인들도 독도 한국 땅인 거 아주 명백하게 알아요.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천황이 원하면 무조건 가는 거네요. 이유가 없어요. 네. 아, 어디 갔지? 잠깐만요. 근데 이게 이런 논리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닌자 또는 포켓몬, 뭐 포켓몬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서양인의 눈으로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죠. 네네네. 아주 깊이 있게 보면은 그게 아닌데. 우리 네. 생활에서는 우리는 생활에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 깡패 하나가 와가지고 양아치가 와서 뭐 쫙 눈 가리고 뭐 하면은 그런 걸 당해봤잖아요. 뭐 뺏기고 뭐하고 하다못해 맞아요. 학교 네. 내에서도 무슨 칠공주 이런 애들이 그 네. 자전거 체인 들고 나서 딱 하면은 그런데 그냥 내 네. 삼자의 눈을 볼 때는 그거를 멋있게 뺏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지 당하는 사람의 생각은 안 하잖아요. 내가 당하는 맞아요. 사람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요. 만화나 이런 거 볼 때는. 그러니까 박수를 막 보내지만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얼마나 그럼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진짜 가볍게 하고 뭉개는 거죠, 아주. 자신의 가치는 완전히 없는 거죠. 네. 생명을 아주 우습게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해보는 그렇죠. 아는데.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왕, 그러니까 주군에 충성하기 위해서 망언을 막 해보는 거예요. 내 개인 명예는 뭐 먹같이 되더라도 일단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질러보는 거죠. 독도가 우리 거다. 이게 얼마나 이 헛소리가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창피할수록 어때요? 오, 반응 좋겠죠. 오, 막 이러면서 야, 저 자식 저거 아주 정말 사무라이일세? 어이구, 사무라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저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다니, 사심 없이 하다니,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으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굳혀지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단단, 심지가 굳어진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왕, 주군한테는 충이 되는 거고, 어버이한테는 효가 되고, 무사가 돼서는 용기가 되는 거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라. 이게 무사도의 신법이라는 겁니다. 늘 죽음에 직면했다. 지금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사무라이식 정신 차림, 사무라이식 깨어있음인 거죠. 그럼 왕인 주군의 명령이 부당하다면요, 만약에. 정당하지도 않고 이게 쓰레기 같은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 사장님, 어때요? 우리 같으면? 저항을 해야죠. 그렇죠. 저항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정말 쓰레기고 도덕적으로 정말 바닥이면 못하겠다고 거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네,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데 네. 안 돼요. 죽는다.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하고 가야 돼요. 이 논리가 그대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국가신도에서 천황이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은 순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일본은 이런 문화로 세뇌당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매 순간 죽음에 직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군국주의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거를 참 윤홍식 선생님이 참 잘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네? 일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고루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요. 일본의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당하면서도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부정해버려. 그건 당한 게 아니야. 그 조선인이 반항해서 잘못했지. 걔들은 뭐 멋있는 애들이야. 뭐 이런 게 있어. 그게 바로 세뇌죠. 네, 윤홍식 선생님이 참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도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어르신네들이 나는 일제시대를 살았는 사람이야. 6.25를 겪은 사람이야. 이렇게 떠들 필요가 하나도 없군요. 그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고 유놈 그럼요. 오히려 젊은 분이시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신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 딱 들으니까 벌써 뭐 딱 감이 오네요. 아하, 바로 이거구나. 아주 좋은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죠. 자, 네. 다음 편은요, 그 이후에 이게 도대체 이 뿌리는 이런데 어떻게 이게 발전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 사장님, 김 사장님 생일 파티에 만약에 100, 아니야, 100이 아니라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 사장님 생일 파티에 축하해주러 몰려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생일 파티를 사실은 거의 하진 않는데. 글쎄, 지금까지 제 생일 파티라고 가끔 했을 때 최대 모인 사람이 4명 정도였어요. 가족들, 가족들 아니면 어쩌다 친구들. 1,500명이 오면 이거 뭐 팝스타도 아니고. 그쵸. 생각이 안 드는데. 아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이게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6세 소녀 테사라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 3일 16세 생일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겠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전체 공개로 올린 거죠. 그랬더니 그녀의 생일 파티 계획이 올라오자마자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테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예고한 파티 시간에 맞춰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이 테사의 집 앞에 몰려듭니다. 원래는 그 테사는 처음부터 친한 몇몇 친구들과만 파티를 열 계획이었을 뿐 이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베풀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일반 시민인데. 에? 그래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집을 빠져나와 할아버지의 집에 피신을 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날 테사의 집 앞에 모인 1,500명의 축하객들이 대부분 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테사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도 테사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데 알고 그렇게 왔나요? 페이스북 전체 공개에다 올린 거예요. 이 소녀가. 그래도 그렇지. 그걸 보고 몰려들었다는 아니라 거예요. 그냥 막 100% 공개로 해도 한 명이 올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거 너무 신기하고 참 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쨌든. 야. 네. 근데 이 찾아온 사람들이 테사를 위한 선물을 가져오는데 손수 만든 케이크 이런 것들을 들고 집 앞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뭐 예쁜 플랜카드 그리고 뭐 아주 분장 아주 멋지게 무슨 할로윈 분장까지 갖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테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테사의 집 앞에서 테사 어디에 있니?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라면서 테사를 막 찾으며 외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게 보고 아니 독일 사람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심한가? 물론 미국도 되게 우리 사는데도 심심하지만 독일 아니 뭐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봐요. 뭔가가. 어떻게 다시 보니까 테사가 퍼블릭 이벤트, 그러니까 파티, 클럽 개장 등으로 생일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등록을 했다고 쳐도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냐 이거죠. 아무튼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답글을 달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전에 김영하 작가가 독일 북페어에 가서 한국 작가들 책 낭송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낭송회를 하니까 말도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그걸 듣기 위해서 독일인들이 많이 왔대요. 그것도 입장료까지 돈까지 내고 그렇게 많이 왔대요. 원래 독일이 그래서 그런 놀랬대요. 나라인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통역관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왔냐고. 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또 영어도 아니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독일 TV가 재미없어서 여기 온대요. 그래요? 네. 아유, 이거 하여튼 보니까. 뭐 일본, 독일 오늘 뭐 아주 신기한 사람들 참 많이. 네.
네, 참 재밌고 참 네. 신기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독일말로 친구 신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산업 및 지역 소식 김 사장님 알려주세요. 예. 항상 우리 지역에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지만 나쁜 일도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동남부 자영업 사장님 사모님들의 꿈과 희망 김사장입니다. 오, 캐리 노스캐롤라이나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제록스라는 회사 있죠. 우리 네, 복사기 만드는 회사. 쉽게 얘기해서. 네, 네, 유명하죠. 예. 여기서 이 회사가 원래 조금 그 콜센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시설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미 와 있긴 했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콜센터 제록스고 음, 또 그린 로드라는 곳에 또 하나의 설비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출을 했는 회사인데 그린 로드 보이시죠? 이게 제록스 회사입니다. 오, 예. 네, 넓고 좋네요. 예. 근데 이 회사에 그 새로운 설비가 들어와서 6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오, 좋은 일이죠. 캐리에, 와, 예. 네네네. 그리고 좋은 일이네요. 그거를 이제 로리 주지사 로리가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 이 제록스에서 요번 이 캐리로 설비를 옮기면서 하는 투자액 총액은 1,840만 불. 와, 엄청난 예. 금액이네요. 근데 네. 주지사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600개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만이 아니다. 음.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평균 연봉이 11만 2천 불짜리 일자리들이다. 이렇게 막 발표를 했죠. 와, 완전 고액 연봉이네요. 예. 완전. 그러니까 지금 태바님이 놀래듯이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입을 쫙 벌렸고, 야, 너무 좋다. 누군지는 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이웃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뭐 우리 삼촌 오빠, 이모, 고모, 외삼촌 누군가는 이 자리에 가겠지 이러면서 기뻐했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좋은 이래요. 하여튼 뭐 제록스 일자리 찾는데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 한번 더 검색을 해보시고 바로바로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사람들은. 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비판자들도 있어요. 비판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뭐라고요? 이제 이 주정부 타운 오브 캐리, 캐리 시죠. 캐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산세 많이 내요. 저 재산세 캐리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개인적인 거는 어,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아침에 조기 축구 할 때 저도 축구 운동장에서 막 축구할 때 당당하게 축구합니다. 왜? 내가 재산세를 얼마 내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 김 사장님 은부자잖아요. 은부자. 은부자로 유명한 은부자인데 사람이잖아요. 집부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캐리에 집이 있어서 재산세도 내고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돈이 다 모아져서 이 제록스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얼마를 네. 주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투자액이 1,840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주정부하고 타운 오브 캐리하고 웨이크 카운티에서 주는 돈이 얼마냐? 1,360만 불. 와, 그러면 진짜 얘들이 쓰는 돈 얼마야? 어휴. 80만 불.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460만 불이네. 460만 불. 오. 480만 불. 이게 아유. 480만 불밖에 안 쓰는 거예요. 480만 불이면 뭐 음. 큰 가스스테이션 하나밖에 안 돼요. 음. 12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고용할 거 다 하고 또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봉을 제대로 정말 그렇게 주고 하면은 이 1,360만 불을 스테이트나 카운티나 시디나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줍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왜? 네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잡을 얻을 수 있게끔 또 하겠죠, 어느 정도. 이런 돈들이 갑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뭐 대기업에 와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주면 그거 뭐냐? 차라리 그 1억 3,600만 부들을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한테 다 뿌려라 차라리. 우리가 참 두세 명씩 더 고용해가지고 하면은 어? 아 우리도 좋고 일자리 생기고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하여튼 모릅니다. 이 세상에 뭐 그 돌아가는 일들은. 하여튼 이러한 소식이 있다는 반가운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 작가와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여행. 우리 유 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금 캘리포니아 날씨 어때요? 제일 이번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여름이 다 가기 시작하나 했는데 네. 오늘 96도 올라갔고 내일도 96도 그쯤 돼요. 계속 덥네요. 이런 적이 되게 드문데. 네. 예. 이번 주가 제일 덥네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휴가 연말에 가야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해주실 내용이 마인드 해킹 관련 내용인데요. 작년에 크게 뉴스에 나왔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어떤 사건이었죠? 우리 방송에도 조금 약간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트럼프 이제 2016년에 대선 캠페인 이제 대선 전국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그래가지고 멀러 특검이 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캠페인을 벌였던 그 회사가 바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예요. 네. 영국에. 그래가지고 네네. 멀러 특검에 뭐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쟁점은 뭐였냐면은 러시아가 돈을 대서 자금을 대서 페이스북에 광고도 하고 애널리티카 와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러시아 자금도 흘러 들어갔고 또 그게 약간 중점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그 정황 때문에 그게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지나고 애널리티카 나온 게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를 그때 아마 5천만 명인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엄청나게, 네. 예, 엄청나게 이게 불법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해서 그걸 사용을 했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이 회사는 어떻게 됐나. 네,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많은 정보가 생산이 되고, 그거를 처리를 해서, 예전에는 이제 단순한 뭐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많이 이제 기계가 대체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 들어서는 정신적인 노동도 많이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제 거기 인지 기능 같은 것을 이제 컴퓨터가 다 처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인지 기능,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이런 컴퓨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나 판단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우려를 했는데, 무서워라. 예.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거는 그 이제 못할 것 4차 같은데. 산업혁명에서 그 발생되는 그 엄청난 그 정보 처리 능력, 그 인공지능 그런 측면들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네. 그런 걸 한 거예요. 아, 세상에. 그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냥 그 커스터머의 인포메이션을 그냥 해킹하고 그냥 남한테 팔아 넘겼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마인드 해킹의 단계까지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럼. 자, 네. 그러면 인터넷 선거 운동과 마인드 해킹의 다른 점은 뭐죠? 인터넷 선거 운동은 보통 이제 뭐 자기 진영의 후보를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광고를 전달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정책을 알린다든가. 그렇죠. 1불씩 달라 뭐 이런 것도 요새 계속 떠요. 맞아요. 네. 모금 운동도 1불씩 중요한 내세요. 뭐 이런 맞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오프라인에서 뭐 벽보나 뭐 전단지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를 온라인에서 하는 그 정도인데 네, 보통 네. 인터넷 선거 운동이라면. 근데 이제 마인드 해킹은 많이 달라요. 그 수준하고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좀 사악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페이스북 주로 이제 그 페이스북이란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공유를 하잖아요. 뭐 공유라기보다도 개인 정보를 거기다 저장을 해요. 네. 예, 자기의 개성이나 뭐 라이크, 좋아요 이런 거 누르면은 그게 사실 자기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사실 몇 가지만 해도 다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네, 성향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자기 신상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연령대, 뭐 30대나 40대, 뭐 성별, 여자나 남자냐, 아니면 뭐 교육 수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인종인지, 아니면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와가지고 뭐 가족 관계, 뭐 연인 뭐 약간 그런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나는 막 건강, 운동 이런 걸 좋아한다든가 뭐. 예. 많이 나와요. 네. 의료 혜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조절하는 게 무슨 뭐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뭐 오븐이에요? 요리하시는 것 같은데? 딸딸딸 아니 이거 죽여야 되겠다. 작가님이 다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저기. 20세기입니다. 20세기. 근데 태바님 뒷배경이 좋아요. 이거 여기다 붙였잖아요. 예, 그러게. 좋아. 약간 네네. 예.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하고 자기 개인적인 성향, 예를 들어서 나는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그 주변의 의견에 휩쓸리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되게 완고하다, 뭐 그런 성향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난 좀 진보적이다, 한 여러 가지 그 성향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 생각해 보시면 아까 김 사장님하고 뭐 태바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측면이 이미 페이스북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성향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한 일은 그
5천만 명보다 더 넘는 8,700만 명? 예, 그 이제 유권자들, 특히 이제 유권자가 될 만한 게 굉장히 큰 다수예요. 반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는데 그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죠? 2억이면은 8,700만이면 거의 반은 안 돼도 약간 얼추 반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수인데, 예. 근데 그 사람 그 8,700만 명의 그 각 사람의 그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은 그런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 그거를 구축을 했는데 한 사람당 5,000개.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분석해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분석해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당 5,000개를 그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내면은 성향이 계속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이런 성향 가지고 이런 성향을 뽑아내는데 뭐 4차 혁명의 중요한 그 요소인 이제 뭐 빅데이터,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니까 한 사람당 5,000개 그 데이터 포인트인데 그게 8,700만 명이면 엄청난 데이터잖아요. 네, 네. 예,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뽑아냈냐면, 그러니까 우선 그 미국 같으면은 50개 주에 스윙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가 원래는 그 빨간 공화당 주였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스윙 스테이트로 바뀌었고. 아니, 그런 스테이트 좀 있잖아요. 그런 주들이. 그런 주들에서는 유권자의 단 10%, 5% 마음만 움직여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대선 같은 경우에. 한 줄 전체를 먹잖아요. 그 줄을 이기면은, 예, 몇 표 차로 이기든 간에 그 줄을 먹으니까, 선거에는 다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의 뭐 5%,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몇만 명, 뭐 잘해야 몇십만 명. 뭐 5% 안 될 거야. 그렇게 작은 사람들의 이제 그 움직여지는데 성향을 다 분석해서 설득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을 이렇게 추출해내. 10,000명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 사람들 성향에 잘 맞춰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 자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만 그런 광고가 뜨는 거야.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예. 맞춤형 유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네, 맞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정책만 더 뭐 상세하게 설명한다든가. 뭐 그렇죠. 맞아요. 할 법한 것만 딱 한다든가. 그러면 꼴딱 넘어가겠죠, 뭐. 왜냐면 이 사람은 모르잖아. 이게 저 후보가 자기한테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하는 건지 그냥 막 대중한테 하는 선거 유세를 자기가 그냥 보는 건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모르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감동할 거 아니야. 어이구 어쩜 내가 생각했던 이것을 이 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이거 뭐 볼 거 없어 찍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다. 저는 근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제품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클릭을 했더니 아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어디 가도 그게 뜨죠? 네, 미시 US 들어가도 나오고 뭐예요, 페북에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북장구 치는 거 그 받침대 만들려고 나사를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 사진 않고 그게 계속 나와요. 그 나사 양쪽 네. 중앙일보에 가도 그게 나오고. 저는 좀 너무 좀 고루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게 그래도 선을 닫겠습니까? 뭐 있긴 있는데 그래도 또 뜨더라고요. 그게. 계속 나와요. 내가 한번 선택한 그것이 계속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구글이. 그렇죠. 그게 아무튼
선거 캠페인에 그게 쓰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아유, 그러니까요. 보통의 가짜 뉴스와 마인드 해킹과의 다른 점은 뭔가요? 이제 그 일반 선거, 그 인터넷 선거 운동하고 이 마인드 해킹하고 차이점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춤 광고를 주는 것까지도 사실 무서운데, 네. 이제 사실 그 거짓된 정보까지 사용해서 그 캠브리지 아나리티카가 거짓된 정보까지 사용을 해서 이제 공격했다라기보다도 이제 집중 공략을 한 거죠.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제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가 마인드 해킹에서 이 가짜 뉴스는 훨씬 더 고도화됐어. 일반 가짜 뉴스보다. 일반 우리가 접하는 그런 가짜 뉴스 많이 보잖아요. 아까 태바님이 또 말씀해주신 일본 친일 네. 예, 극단적인 사람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가짜 뉴스하고 이런 마인드 해킹에서 쓰이는 가짜 뉴스하고 차이점은 이제 그 맞춤형이라는 거죠. 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예. 예를 들어, 내가 페이스북에, 우리 아들내미가 대학에 가는데 학자금이 참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트럼프 후보가 당신의 자녀의 학자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라고 딱 보내면, 거기서 바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혹하죠. 예. 나도 케이블 애널리티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관심을 끌죠. 그런 자기와 관련된 그런 가짜 뭐 뉴스나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도 퍼뜨려서 유권자가 판단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가짜다, 좋다, 나쁘다, 진짜다. 근데 그 맞춤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훅 들어오면은 이거 못 빼게 나갈 것 같은데 진짜. 그러게요.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동하지. 그런 게 들어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난 네가 뭐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 광고에서. 근데 내 비유에 딱 맞는 거를 얘기를 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마인드 해킹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2016년 대선 전국에서 사용됐다고 했는데, 네. 이 대선 전국 외에도 브렉시트 있잖아요. 영국의 브렉시트. 네네네. 통과시킬 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했느냐. 이제 테드에서 그 가디언의 이제 저널리스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저널리스트는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 남서쪽에 웨일즈가 있잖아요. 웨일즈. 네, 있어요. 웨일즈의 소도시, 그러니까 뭐 탄광촌 하나 못 사는 데서 이렇게 자랐는데, 거기에서 브렉시트 찬성표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웬일인가 해서 거기는 이제 이민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가서 취재를 해봤대. 네. 근데 가보니까 예전에 낙후된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거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탈바꿈돼 있어요. 아주 좋게. 웨일즈 지역이. 예, 웨일즈 특정 하나 도시가 자기 고향 마을이. 네네. 그래, 이제 이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발전시킨 자본이 유럽연합에서 온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도움을 받은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게 광고판을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도서관은 유럽연합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유럽연합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브렉시트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민자에 대한 뭐 위협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 지역도 아니라거든요. 이민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찍었냐면은 이런 이민자들 뭐 이런저런 때문에 찍었다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자기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런 광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쭉 알아본 결과 그게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한테는 그게 안 뜬 거야. 보여. 이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보여. 실제로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이민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경우도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느끼지도 않고 이유가 자기네들 돈 다 가져간다. 이런 것도 근거가 없거든요. 자기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유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민자도 없고. 근데 페이스북 보고서 그렇게 홀딱 넘어간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와. 자, 그러면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작을 하니까 특히 거기 이제 그 유권자가 본 광고는 뭐 이민자에 대한 위협, 뭐 그런 뭐 이유한테 돈을 다 뺏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해봐야 될 거고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럴 요소가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가짜 뉴스도 거기 이제 보여줬더라고요. 완전히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터키가 유럽연합에 지금 가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다. 뭐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논의조차도 없는데도 그런 광고를 띄워주는 거야. 그 유권자들한테. 아니 무슨 그 두려움을 집어넣기 위해서.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네. 아유, 그렇죠. 와. 근데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그 수술 당하기 쉬운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의 이럴 정신세계를 갖다 수술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예, 수술을 하는 거야. 브레인워시를 하고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뭐 1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 이런 식으로 조작을 당해. 그러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 10%에 해당되는 표는 사실상 그 조작하는 사람들이 표라고. 그러네요, 유권자들이 진짜. 표로. 어차피 안 되는 데는 놔두고 10%만 딱 조작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10%면은 보통 그렇죠. 바뀌니까. 그럼요. 엄청난 수인데. 네. 그러면 간발의 차로 그 브렉시트 결정됐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민주주의.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뭐 멀러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뭐 용두 3일을 끝나고 못 찾았잖아요. 예.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페이스북만 알고 다른 사람 몰라요.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돈을 대고 하간 이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 근데 많은 돈이 러시아에서 나왔대요, 그게. 다 짐작하고 있는 거죠. 예, 짐작하고 실제로 그걸 막지를 못하니까. 네, 왜냐면 맞아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은 국경이 없어. 네. 누구든지 돈만 내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이런 민주주의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생겼어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진짜.
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접한 거는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정보의, 그러니까 그 중간 매개자라기보다는 중간에서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그런 그 은행이나 뭐 우버 뭐 정부까지도, 아니면은 이제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이 네, 또 네, 네. 대표적인 경우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정보가 많이 들어가죠. 네. 정보를 다 쥐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는 모르고, 그렇죠. 팔려나갔는데도 나는 모르고, 그렇죠. 알 수가 더군다나 그거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중간자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중간자를, 그러니까 정보의 독점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기술을 넘어서 어떤 그런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 블록체인이라는. 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누가 예. 조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약 페이스북 같은 그런 우리 이제 SNS, 네. 사회 관계망 뭐 이런 걸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은 누가 하나가 우리 정보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각 사용자의 정보는 각 사용자가 각각 소유를 하니까 누구 제3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좀 이런 SNS, 페이스북 같은 SNS뿐만이 아니고 금융에도 많이 해당이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당이 돼요. 어떤 그 기술에 넘어서 이제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려나? 네. 그래서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를 둘러싼 이러한 이제 뭐 마인드 해킹 이런 걸에 이제 사실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의 그 인플로이 하나가 그 고발을 해가지고 인플로이 2명이었어요. 네. 예,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많이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예, 이제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이제 하나는 그 브리타니 카이저라고 하는데 젊은 여자거든요. 젊은 여자예요. 86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죠. 그러네요. 네. 근데 15살 오바마 캠페인이 처음인 인터넷 선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오바마 선거 때부터. 근데 그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에 이제 고용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밝혀졌는데 양심 선언을 했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내부 고발자 이런 불법도 많이 저지르고 아무튼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회사에 또 4년 동안이 고용돼 있었으니까 좀 욕먹을 만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 뇌수술 받고 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돈 주겠다는 대로 간 거라고 그러더라고. 나름 또 이해 가긴 가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을 다 보고 이제 브리타니가 이제 본 게 저기예요. 그 블록체인 기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요즘에는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또 창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한 사람 진짜. 그래서 뭐 해결책이 여러 가지 많이 모색이 되고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집중이라는 것이 좀 큰 문제 같거든요. 어떤 뭐 블록체인 기술을 쓰든 어떤 기술을 쓰든 좀 분산을 시켜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보다는 좀 더 큰
민주주의나 어떤 이게 바뀌어지는 이 기술과 이런 사회가 좀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걱정도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유 작가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